자, 여러분들 또 표정 얼굴 좀 피고 뭐 그런 거지 뭐. 한국사가 좀 까다롭게 나왔으니까 그 감안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렵게 나왔을 때도 항상 그 유지하는 점수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70점이면 70점, 80점이면 80점 이런 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시험을 총평을 해보면 좀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고 지금 우리가 오늘 풀 게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가 제가 이제 하는 게 가형인데 번호 순서대로 보면 가형 맞죠? 근데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쭉 보니까 좀 틀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가형 기준으로 이제 8번. 8번은 왜냐면 이제 그 연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그 8번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좀 틀릴 만하다라는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14번? 14번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제 모르는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자 그거랑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이제 조선 성리학의 문제인데 이때까지 성리학을 내는 포인트랑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그냥 정말로 학자들에 관해서 특히 서경덕이 먼저냐 이황이 먼저냐 그러면 서경덕이 먼저라는 거 대충 안다고 감각적으로 그죠 그 정도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단 칠정 논쟁하고 그 다음에 그 태어설 그 서경덕의 이제 그 주장을 실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되게 단순한 사람은 맞힐 수 있는 부분이야. 그냥 우리가 성리학자들의 계보를 볼 때 서경덕이면 벌써 이황보다 약간 선배급으로 쳐주잖아요. 근데 이황 밑에 이이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맞힐 수가 있어. 근데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거기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서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고. 자, 그 다음에 17번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 게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여기 이제 전혀 이제 생판 처음 볼 만한 뭐 영단 주택 이런 개념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8번 문제도 좀 까다로울다. 요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면에 20번 문제는 그래도 포인트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이 좀 어렵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 보통 이 정도는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도 어렵다고 느낄 거고 물론 여기서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정도라고 보면 여기서 보통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면 2개 정도는 그래도 맞춘다고요. 좀 긴가민가 하면서 그러면 이제 3개 세 문제 자 요 정도로 좀 내가 틀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평소에 90점 맞는 학생들이 여기서 뭐 3개를 다 틀리진 않으니까 2개 3개 맞는다고 치면 내가 만약에 1-2개 정도 더 틀렸다 그래서 90점 맞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80점 정도 내외로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점 정도 맞는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 90점 정도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맞던 점수보다 한 마이너스 2개 좀 심하면 3개 정도면 그냥 선방했다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개 정도 마이너스 2개 정도로 선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취득 점수 평소에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보다 그 정도 떨어진 건 괜찮은데 여기도 좀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별 행정 제도인데 일단 이런 건 그렇습니다. 촌주가 촌의 행정을 담당했다. 이거는 아마 알 거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발해가 330여 개 모든 군현에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 그죠?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면서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 그러면 항상 어디를 얘기하냐면 조선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조선은 실제로 군현의 숫자가 330여 개가 돼요. 그리고 거기 다 파견합니다. 그러면 고려시대만 해도 우리가 속현이 많았지. 고려시대조차도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발해가 파견을 했다? 그게 좀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렇죠? 발해는 여러분 행정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5경 15부 62주죠. 그럼 주 밑에 이제 현 단위가 있을 거라고 얘네가. 근데 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100여 개 정도의 현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지방관을 뭘 보냅니까? 여기에 지방관을 도독을 파견하고 여기는 자사를 파견하고 그쵸? 이 현에는 현승 또는 승이라고 하죠. 승을 파견하죠. 그죠? 현승. 요렇게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배운다고. 몇 개인지는 안 배웠지만 근데 여기를 통틀어서 지방간이 간 곳이 대략 한 60여 개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전체에서.
오케이? 이거 다 합쳐서 한 3분의 1 정도 가는 거예요. 발해도. 근데 모든 군전의 수령을 파견한 건 조선이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그렇죠? 그냥 틀렸어요. 그다음 면리제도 언제다? 면리제도 이것도 조선이죠. 그렇죠? 뭐부터 출발하죠? 면리제는 처음에 오가 작통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오가 작통. 그다음에 요게 이 오가 작통이면 5가구가 하나의 통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통이 1, 2죠. 조선 전기에 5통이 1, 2고 그 다음에 수개의 리가 하나의 면이 되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면리제라고 하고 이걸 오가작통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향리 통제를 위해서 사신관을 파견한 것은 뭐다? 이거는 사신관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사신관은 일단 고려에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은 향리가 수령에게 완전히 예속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신관이 향리를 통제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 고려시대 사신관은 사실은 뭐다? 임명되는 거죠. 중앙에 있으면서 자기 지역의 향리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신관이 거기에 파견돼 있는 건 또 아니고. 그래서 다 틀린 얘기고 정답은 이제 1번.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는 그래도 평이한 부분이다. 그래도. 자, 그다음에 2번.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아마 대부분 맞췄을 것 같아요. 고려시대 대외관계에서 좀 평이한 부분이 나와서 자,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고 평행에 도읍했다. 만일 땅의 연계로 논한다면 그대의 동경이 모두 우리 강역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거란의 입장에서 거란의 1차 침략입니다. 지금 얘네들 입장에서 자기네가 고구려 땅이 자기네 소유다. 왜? 자기네가 발해를 멸망시켰으니까. 고구려 땅도 우리 땅이다. 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그러니까 서희가 얘기하는 것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는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물러가고 오히려 뭘 얻었다? 강동 6주를 얻었잖아요.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근데 천리장성은 거란 3차 침략 격퇴한 다음에 거란의 3차 침략을 격퇴한 후죠. 이거는. 그죠? 거란의 1차 침략이고 이거는. 자, 귀주대첩도 어떻게 됩니까? 역시 거란 이거는 3차 침략 시에 강감찬이 귀주대첩한 것이고 구성은 어디예요? 이거는 여진을 정벌한 거죠. 그렇죠? 거란의 1차만 해도 여러분 시기적으로 차이 많이 잖아요. 이건 993년이고 2차 1010년, 3차 1018년인데 기주대첩이 1019년이거든요. 여진 정벌에도 구성 설치한 건 언제예요? 이건 1107년으로 시기가 좀 한참 뒤로 간다. 그죠? 시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12세기로. 기주대첩은 1019년이고 많이 차이 납니다. 이거 거의 100여 년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솔직히. 자, 그 다음에 3번. 자, 광개토 대항릉 비문이 나왔습니다. 자, 자료가 보니까 영락 6년이라고 연호가 있었고 그 다음 백제를 토벌하였다. 그리고 영락 10년에 경자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이게 서기 400년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4니까 396년 정도의 시기의 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때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광개토대왕이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누구를 지원해 준 거다? 신라의 뇌물마립간을 지원해 준 거죠.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았고 뇌물마립간을 지원해 준 그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고구려가 신라의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가 왜 맞냐면 이로부터 고구려 군대가 신라 땅에 주둔하고 그 다음에 신라 왕에게 막 의복도 내려주고 이런 기록이 나오죠. 이 내용을 쭉 보면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을 좀 참조하면 내정 간섭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후의 내정 간섭이에요. 그래서 물지마립간이 즉위하는 과정에서도 장수왕의 도움이 있었던 거고. 그건 맞는데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 건 누구다? 근초고 왕과
고국 원왕이죠. 그쵸? 이거는 371년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신라가 관산성에서 백제 성왕을 죽인 것은 554년인데 이때 신라왕은 누구죠? 진흥왕이었고 그다음 백제의 성왕이었던 거죠. 자, 금강가야가 가야적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했다 그러면 이미 3세기 후반 이후로부터입니다. 그죠? 얘네가 그래서 어디까지? 4세기 말 5세기 초 4시 말 5시 초면 얘네가 쇠퇴하게 되죠. 왜? 얘 때문에. 그죠? 얘가 임나가라의 종발선까지 갔으니까 가야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서 중심지가 대가야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 연맹은 5세기 후반에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세기에서 5세기 뭐 초 요 정도까지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지금 요거 내정간섭을 받는 거 이거밖에 없다. 오케이? 이것도 솔직히 난이도는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현대사 문제인데 이것도 쉽게 나와서 다행히. 이건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많이 본 거야. 정읍 발언이죠. 이거 뭡니까?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고함. 그쵸? 김구죠? 맞죠? 자, 그러면 이승만이 50총선거에 불참했다? 아니죠. 불참한 건 누구예요? 김구, 뭐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불참한 거지. 그치?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했습니까? 지지한 건 뭐예요? 좌우합작파잖아요. 좌우합작파는 당시에 여운형, 김규식, 그 다음에 안재용 이런 사람들은 지지했지만 이승만 참여 안 했죠? 김구도 사실상 활동 안 합니다. 오케이? 자, 신탁통치, 탁치라는 건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조직한 거 이거 김구 맞죠? 김구가 이 삼상회의 나오면서 12월에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이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랑 합쳐져서 46년 2월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바뀌죠. 그쵸? 오케이? 근데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회 의장은 누구예요? 이건 김규식이잖아. 우리 많이 했잖아. 이건. 그쵸?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회 의장은 김규식이고 남조선 과도정부의 민정장관은 누구다? 안재용이다.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정부의 군정장관, 미군 사령관, 군정장관의 고문은 누구다? 고문은 여운형이다. 그쵸?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 안재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오케이? 이건 좌우합작 운동 과정에서 미국이 도와주려고 만든 거예요.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은 46년 12월이니까. 그쵸? 남조선 과도정부가 47년 2월이고. 아셨죠? 자, 그렇게 해결하시면 답이 3번이 나옵니다. 이건 답 3번이고. 자, 여러분 이것도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대충 이거 보면 자, 성종이 무엇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에 어긋난다고 해서 폐지했대요. 근데 30여 년이나 되었는데 이때 와서 정당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고려 성종이 살았을 때와 플러스 30년 정도면 11세기 초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대충 누구냐면 왕이 보여요. 이게 이제 사실은 현종 때인데 그건 모르더라도 어쨌든 고려 전기에 뭐를 폐지했다가 뭐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럼 머리에 딱 떠올라야 돼. 연등에 아니면 팔간에. 그쵸? 연등에 이거나 팔간에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고려사저료의 기록을 보면 연등해를 먼저 폐지하고 팔간해를 폐지할 때 팔간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최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연등해인지 팔간해인지 모르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야 돼. 근데 뭔가 모르겠어. 그죠? 그럼 봐봐. 훈요십제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한 거는 둘 다 맞죠? 둘 다 맞잖아. 그 다음에 자, 국제교류의 장이었다. 국제교류의 장이면 확실히 뭡니까? 이게 팔관이죠. 그쵸? 팔관회 때 외국 사신들, 상인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쵸? 그러면 토속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연등에는 불교 행사잖아. 팔관에는 토착 신앙이 다 섞이지. 그럼 벌써 얘가 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팔관회에 관한 문제겠네. 그러면 팔관회는 몇 번 한다? 1년에 2번 하잖아요. 그쵸? 맞지? 개경에서 11월 15일 날 하고 서경에서
10월 15일 하죠. 연등에는 연초에 1회 하죠. 연초에. 보통 1월 중순이나 2월 중순 정도에 한 번 하죠. 연 1회고 얘는 두 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거는 1월 15일이니까 연등해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연등해란 말이야. 얘네가 1월 한 15일쯤 하니까 1년에 한 번. 오케이? 나중에 뭐 2월에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연등에 8간 해놓고 좁혀놓고 그 다음에 추론 들어가야 돼요. 이런 문제는. 오케이? 그래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뭐 이 사람이 이거 폐지했단 말을 알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맞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만천명월 주인홍이죠. 만천명월 주인홍 자서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 정조가 얘기한 거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모든 하천을 비추는 달이다. 그죠? 그거잖아. 그럼 정조죠. 정조. 그럼 보세요. 자, 해동농서. 사실은 얘는 편찬 연대가 정확히 알려지진 않습니다. 얘는 그냥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1700년대 후반이니까 18세기 후반이에요. 근데 1798년, 99년 정도라고 추론하는 게 의견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정조 시기는 확실히 맞는데 정확한 연대는 특정할 수가 없고 98년이나 또는 99년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정확한 연대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18세기 후반인데 자, 이걸 모르더라도 여기 보세요. 갑인예송이면 누구예요? 예송이면 언제다? 현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순신에게 현충이란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의 사당을 건립했다. 요거 여러분들 숙종인 거 모르시죠? 여러분들 뉴스를 그래서 좀 봐.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현충사 있잖아요. 현충사 이순신 장군의 사당. 현충사의 그 사액을 누가 했냐면 숙종이 했어요. 현판을 숙종이 글씨가 썼다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숙종이 쓴 현판을 내리고 박정희가 직접 썼어. 그렇게 지금까지 걸려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좀 약간 친일적인 그런 뭐 어떤 움직임이 그 현충사에 좀 있고 그랬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현충사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종갓집에 뭐 계승을 하시는 며느리 되시는 분이 그 박정희 현판을 내리고 숙종의 현판으로 다시 걸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화재청이 좀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결국은 바꿔서 걸지 않기로 그냥 박정희가 쓴 거를 두기로 했는데 왜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것도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분의 얘기는 그래도 처음에 숙종이 사액을 한 건데 숙종의 현판을 임의적으로 박정희가 자기 권력 잡고 있을 때 내리고 자기가 쓴 걸로 거는 거잖아. 그거 바꿔달라 이거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뉴스에 잠깐 나왔어. 뉴스를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저는 이거 한두 달 전에 이거 뉴스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그런 거 나오고 관심 있게 보니까. 그런 거 여러분 봤으면 아 숙종인데? 숙종이 써줬다고. 숙종이. 오케이? 강감찬의 사당도 세웠고 숙종이 이런 거 많이 해요. 영토에도 관심이 많잖아. 숙종이. 그죠? 그다음에 민간의 광산 개발 참여한 설정 수혜제를 처음 시행했다. 설정 수혜제 우리가 이제 17세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17세기에 시작된 거니까 여기서 정조와 관련되려면 해동 농서밖에 없어요. 누가 썼어요 이거? 서호수가 썼죠. 그렇죠? 서호수는 누구의 아버지? 서유구의 아버지죠. 임원경제지를 썼던 서유구의 아버지다. 그래서 임원경제지가 나오면 순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순조.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봐봐. 이게 나왔어요. 이륜행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보잖아요. 삼강행실도 누굽니까? 이거 세종이죠. 근데 요거 말고 이륜행실도도 있어요. 그죠? 이륜행실도. 우리 16세기에 윤리의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륜행실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몽선습이라든가 뭐 이런 거거든.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진짜 우리 공부했던 모든 내용 중에 없나 있나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이륜행실도. 이거는 뭐를 다루는 거야? 장유, 유서와 그 다음에 어떤 거죠? 붕우, 유신.
이 두 가지 윤리를 강조하는 게 이륜 행실도입니다. 맞죠? 이거 누가 썼어요? 중종의 왕명으로 16세기 초에 나온 겁니다. 살인파들이 좋아하는 게 이륜 행실도고 세종은 상강 행실도예요. 오케이? 그러면 중종식이니까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가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명종 때 소수서원으로 사액되는 거지. 그러면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15세기입니다. 15세기인데 세조식이에요. 세조식이. 국조 올해의 동궁여지 승남은 누구예요? 이것도 성종이죠. 그 다음에 지편전 창설은 당연히 세종일 테니까 이거는 됐고. 오케이? 그래서 16세기를 묶은 겁니다. 16세기에 동시에 묶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회화에서도 신사임당이라든지 뭐 사군자를 그린 그림 같은 거 나올 수 있고, 건축에서도 서원 건축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 문화사를 공부할 때는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쫙 나열한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학자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회화, 그 다음에 뭐 공예품, 뭐 아니면 건축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줘야 돼.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인지를 구분하는 게 조선의 문화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16세기인 걸 알아야 됩니다. 중종 때. 8번. 이게 제가 아까 좀 틀리기 쉽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딱 보니까 국가 총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총동원 할 수 있고 등등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국가 총동원령입니다. 국가 총동원령. 국가 총동원령. 국가 총동원령은 우리가 중일전쟁 이후에 38년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5월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근데 보세요. 국민징용령이 나왔어요. 그렇죠? 국민징용령. 그러면 징용령은 1939년에 나와요. 오케이? 금속회수령. 이거 41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자통제령, 배급제. 근데 물자통제령 몰라도 배급제를 확대했다는 거 보면 대충 시기는 들어올 텐데, 그쵸? 배급제는 우리가 194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육군특별지원병령이에요. 이거 우리가 맨날 배웁니다. 38년이라고 배워. 제가 인적장수사 할 때 제일 출발이 뭐야? 육군지원병제예요. 특별지원병제. 그쵸? 근데 38년인데 이걸 치사하게 이렇게 낸 거지. 그럼 만약에 이거를 안다면 얘 38년이니까 얘이지 않을까 추론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2월이거든요. 근데 약간 좀 치사합니다. 이게 너무 붙여놨어. 그치? 그래서 이거는 공부가 조금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돼 있지 않으면 틀릴 수는 있어요. 뭐 틀릴 수는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약간 좀 머리를 쓰면 요거는 확실히 아는 거, 이거는 외워야 되니까. 징용령은 워낙 많이 나왔고, 회수령도 제가 수업하면서 꼭 얘기합니다. 이것도 대충 40년대라는 느낌은 있을 거야. 그럼 물자통제령 잘 모르겠지만 식량관리령이나 물자통제령 같이 뭔가 더 이 압박이 세지는 애들이 되게 40년대 많이 나오거든. 중일전쟁 이후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학은 뭐 우리가 공부했던 정도에서 비교하면 그나마 쉽게 나온 거죠. 이거는. 자, 이용태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용태가 지금 내려온 건 뭐예요? 고부밀란 이후에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온 게 1894년 3월경에 내려온 거지. 그러면 전봉준이 금구 원평에 앉아 전라 우도에 호령하고, 김계남은 좌도를 통솔한다. 전라도가 얘네들 동학의 손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남접의 손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어느 시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전주, 하약, 맺는, 전, 후 정도가 되겠죠. 전주성을 점령해서 전주가 얘네들 손에 다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동학이 전라 좌도와 우도를 다 호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전주 하약 전이니까 이게 1894년 한 5월 전후라고 치면 여기에 수많은 전투들이 들어갈 수 있죠. 맞아요? 황토현 전투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성, 황룡천 전투 들어갈 수 있고, 뭐 전주성 점령 들어갈 수 있고, 그쵸? 맞아요?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용태 때문에 처음에 어디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무장에 집결했다가 백산으로 옮겨서 여기서 뭐 만들어요?
호남 창의소 만들고 4대 강령 발표하고 여기도 전봉준이 창의문 발표하고 해서 시작되는 거거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백산 오케이? 그러면 남북접은 2차 봉기니까 이거 2차 봉기니까 안 되고 2차 봉기잖아요. 2차 봉기면 이거 한참 뒤에 일본이 경복궁 습격하고 나서 9월달 이후의 일이죠. 우금치도 2차 봉기인데 11월 달입니다. 이건 1894년 11월. 교조 신호는 어디예요? 여기 전이지. 이용태 전에 1894년 1월에 고부밀란이 있었고 고부밀란보다도 더 전에 그죠? 1892년에서 93년까지가 교조 신원운동이잖아요. 그죠? 맞지? 이게 제일 먼저 고부밀란 다음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전주 화약, 그 다음에 일본이 경복궁 습격하고 그 나중에 2차 봉기가 들어가야 돼요. 2차 봉기가 뭐 논산 3내 이런 데 모여서 9월에 모여서 그해 전봉준 체포될 때까지 또는 그 뒤에 95년 초에 조금 연장될 때까지 2차 봉기거든요. 지금 이때 전봉준이 체포된다고. 그래서 백산봉기를 찾으면 됩니다. 백산봉기. 오케이? 제가 동학은 지명까지 해가지고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맞죠? 그 다음에 10번. 자, 이건 딱 보고 여러분들이 아마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거 아셨을 거고, 그럼 12년부터 18년까지잖아요. 그쵸? 근데 조선 청년연합회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청년단체 정리할 때 여러분 솔직히 진짜 봐봐. 이거 많이 배웠어요. 20년입니다. 여기서 좌익애들이 나와서 만든 게 서울청년회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맞죠? 자, 무정.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소설의 처음인데 아셔야지. 자, 연초 전매제도 언제부터면 21년부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들 우리 동영할 때 얘기했지만 전매제를 1910년대라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소금, 인삼, 담배 전매제. 근데 솔직히 요게 작년에 국가직 7급 나오면서 이거 좀 떨어뜨려서 봐야 된다. 총독부 전매제 관제가 1910년에 발표된 건 맞아. 맞는데 실제로 전매령, 연초 전매령 령이 반포된 건 21년이에요. 그 다음에 홍삼 전매령이 발표된 건 20년입니다. 그 다음에 염수 이입 관리령이라고 소금 있죠? 소금을 전매하는 그 명령은 30년에 나와요. 그런데 1910년대에 소금, 인삼 뭐 이런 거 담배 전매를 했다라고 하는 게 틀리진 않아. 그때부터 총독부가 하거든? 하는데 법령으로 연초 전매령, 홍삼 관리령, 그 다음에 염수이익 관리령, 홍삼 전매령, 염수이익 관리령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나왔을 때는 연도를 특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함정이라고. 벌써 작년 7급에서 한번 써먹었던 거고 이걸 요번에 또 써먹은 거지. 이거 20년대입니다. 이거 10년대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10년대니까 이거로 가잖아 지금. 그치? 이거 잘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잘 넘어간다 또? 이거 이광세 무정 되게 많이 하거든 수업 시간에. 의열단 만들어진 것 자체가 1919년에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11번. 아, 1402년에 2회가 만들었네. 2회가. 권근 나오고 막 태종 때니까 혼일강리. 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나오는구만 이거. 혼일강리도 베껴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지도 합쳤던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죠 이거. 근데 솔직히 이건 너무했다. 자, 백리척 사용해서 과학하게 기여했다. 이거 진짜 너무했다. 이거 틀리면. 이거 맞춰야죠. 이거 뭐예요? 정상기에 동국 지도잖아요. 언제요 이거? 영조식인데 정답 4번이지. 근데 이거는 이제 조선전기 문화재 중에서도 문화사 문제 중에서도 좀 쉽게 내준 겁니다. 그나마. 근데 여기에 아프리카, 유럽 있어요. 근데 뭐 없어? 아메리카 없죠. 뭐 오세아니아 이런 거 당연히 없지. 중국 엄청 크게 그리죠. 세상의 대부분이 중국이야. 우리도 어때? 일본보다 훨씬 크게 그리고 위에 그리죠.
그다음 이슬람 지도 영향 받. 왜냐면 혼일강리도라는 것 자체가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지도거든요. 원나라에서 그린 거니까. 원나라에 이슬람 문화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 그죠? 그래서 다 맞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백리척을 처음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건데 영조 때 정상계 동국지도입니다. 아셨지? 오케이. 12번. 야, 드디어 이제 우리 보니까 신문왕이 간만에 나왔네. 이거는 그래도 봤을 때 좀 미소가 번졌죠. 아, 신문왕인데 또 답도 쉬워. 국학 설치.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모국부활이면 경덕왕이고 서시와 남시를 설치한 거는 우리 통일 이후에 효소 왕이었고 우역을 설치한 건 누구였어요? 소지 마립간이었죠. 우역 설치, 관도 정비, 그죠? 시장 설치하고 그다음 뭐 했어요? 시장 설치, 우역 설치, 관도 정비, 도로. 그다음에 육부의 방리명을 정하죠. 육부의 방리명을 정하잖아요. 소지 마립간, 그죠? 그다음에 또 뭐까지 해? 결혼 동맹까지 하잖아요, 이 사람. 소지 마립간 많이 나와. 자, 다시 한번 소지 마립간 뭐 설치했다고요? 시장 설치했어요. 그죠? 처음으로. 자, 그 다음에 도로, 관도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우역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육부의 방리명을 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결혼 동맹이죠. 누구랑? 백제 동성왕과 결혼 동맹 하죠. 그죠? 그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 2번입니다. 13번. 자, 중국 애들이 발해가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니란 얘기죠. 러시아도 지금 그 얘기죠. 그럼 발해가 우리 민족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증명해야 되잖아. 발해가 그러면 우리는 뭐 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증거로 적절한 것이니까 아니 신라와의 교통로가 있는 게 무슨 고구려 계승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냥 교통로가 있는 거지 그냥. 그럼 상경성에서 온돌장치의 건물 구조가 나오잖아요. 이거 외에도 뭐 있어요? 뭐 이불병자상이 고구려 불상 양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든지 상경성에 있는 석등의 구조라든지 그 양식 영권무늬 같은 거. 그다음에 정해공주묘의 뭐 우리 굴식돌방무덤 모듈인 구조, 정효공주묘의 뭐 평행 고인 구조의 천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고구려 계승이거든. 주자감은 당나라 거를 기반으로 한 거죠. 그다음에 삼성육부도 당나라 거지. 그죠? 당을 기반으로 한 거죠. 모방한 거다. 정답 2번.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왜 좀 어려울 수 있냐면 얘 때문에 그래. 지수신 때문에. 자, 보시면 일단 문무왕입니다. 서쪽을 정벌하고 서쪽이라는 건 누구겠어 그러면? 백제겠네. 신라의 입장에서 서쪽이면 백제를 정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오케이? 근데 정벌할 때 실제로 백제를 멸망시킨 건 누구예요? 무열왕이죠? 아버지. 그럼 문무왕이 뭐 했어? 태자로 참전해서 멸망시킨 거지. 그때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다음에 북쪽을 토벌했다. 북쪽이면 누구겠어? 그럼 고구려 아니겠어요? 고구려? 오케이? 그럼 고구려니까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뭐 괜찮네. 그죠?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 자,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였다. 그러니까 배반하는 애들은 백제 부흥운동일 수 있겠지. 복신, 도침, 흑치상지 등등이 있었으니까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임존성에서 끝까지 저항하던 지수신이 투항을 받아 주었다.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 주었다 그랬잖아요. 일단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임존성하고 주류성이 있는데 주류성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복신, 도침, 그 다음에 뭐 부여, 풍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임전성에 흑치, 상지 이런 애들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했어? 얘네들 다 이제 패배하고 이러면 얘 다 뿔뿔이 터지는데 주로 외로 거의 이제 도주를 합니다. 거의. 근데 임전성에 있는 흑치 상지와 그 다음에 여기에 지수신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배우거든 이 사람을. 근데 흑치 상지 결국 어디로 투항하냐면 당에 투항을 해요. 이 사람은 당나라로.
그런데 지순신이 그때 당나라 애들에서 이빨이 까맣게 뭐 잘못 열매를 먹었는지 이빨이 까맣게 물들어 있어서 흑치상지라고 적어놓은 거야. 흑치상지. 이빨 까맣다고. 근데 어쨌든 지순신이 얘가 그렇게 투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킨 거예요. 끝까지 지키다가 흑치상지를 당나라가 파견해 얘를 파견해서 임종성을 공격하게 해. 그때 지순신이 결국은 못 버티고 어디로 얘는 도망가냐면 고구려로 도망가요. 그래서 투항하지 않았어. 이런 걸 시험에 냅니까 지금? 지순신이 투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걸 낸 거야. 그러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고민하는 포인트가 이거였을 거야. 근데 이거는 복신하고 복신도침 이런 애들이 부흥운동 했으니까 이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괜히 여기도 고민한다고. 모르니까 이건 그럴 수 있어 솔직히. 그래서 지순신은 투항하지 않고 고구려로 끝내는 도주하면서 항복하지 않았다. 뭐 그 얘기예요 지금. 뭐 좀 심술구조 문제다 이 부분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읽어보니까 지금 국내 진황지와 그죠? 진황지 개간과 관계사무와 산림천택 뭐 등등등. 자 진황지가 뭐겠어요? 우리가 왜 이런 거 하잖아요. 진전 그 다음에 황무지 이런 말 하죠. 진전이 뭐예요? 더 이상 영양분이 다 고갈돼서 농사가 안 되는 땅이지. 황무지는 뭐예요? 원래 버려진 땅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진황지라는 것보다 황무지를 말하는 거지. 황무지를 개간하는 회사가 뭐가 될까? 그게 농광회사밖에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황무지를 개간하는 대한제국 시기의 회사는 농광회사죠. 이게 보안회랑 함께 황무지 개척권 요구 반대 운동을 보안회가 하면 농광회사는 우리 자본으로 만들어가지고 황무지 개척을 우리 손으로 해보자. 이 회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회사면 뭐가 될까요?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된 특허 회사였다. 정부로부터 이제 특허를 받은 거지. 맞죠? 그럼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 상인이 만든 건 뭡니까? 시전 상인이 만든 건 황국 중앙 총 상회죠. 이거는 1898년에 그죠? 역둔토나 국유 미간지를 약탈하는 국책회사였다. 원래 얘네가 역둔토나 국유 미간지 즉 국유 미간지 이용법이 언제예요? 얘네가 통감부가 국유 미간지 이용법을 제정한 것이 1907년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고 국책회사로 만든 게 뭐다? 얘네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저런 땅들을 토지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건 일제가 만든 통감부가 만든 동척이면 동척. 그 다음에 종로의 백목전 상인이 주도가 된 직조회사는 뭐 종로 직조사라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회사는 아니지만 190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황무지와 관련된 걸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16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보세요. 사회 경장론, 현실 강조하고 경장, 개혁, 경장이라는 건 개혁.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율곡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기에 꽂힌 사람 누구야? 주기론? 기에 꽂힌 사람 서경덕이잖아요. 서경덕. 이 사람은 기가 모든 걸 주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태허설은 모르더라도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거예요. 이보다 기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 서경덕이거든. 그다음에 자 4단 7정 논쟁이 시작되었다. 4단 7정 논쟁은 이황과 기대승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향약 보급 운동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윤리가 당해 소학을 보급했다. 소학을 보급하고 향약을 보급한 사람 누굽니까? 조광조죠. 그 제일 선배 누구예요? 제일 선배 조광조지 뭐. 살인파 아직 정권 잡기도 전에 나와서 사화로 기묘사화로 제거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황이 글을 남기잖아. 조광조가 실패한 이유는 공부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나왔다. 이렇게 이황이 나중에 쓰거든요. 조광조야. 그 다음에 봐봐. 이황이나 이이보다 제일 후배 누구야? 이이가 제일 후배지. 율곡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19살에
산에 들어가서 3년간 입산수도하다가 불교에서 마음을 잡으려다가 안 되고 내려와서 그때 이미 나이가 50대인 이황을 찾아갑니다. 이황을 찾아가서 제가 불교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습니다 하니까 아 젊은이 잘했어 이러거든. 그래서 나중에 서인을 공격하는 애들이 꼭 이의를 공격하는 애들이 율곡이 3년간 중노릇했다 이거렇게 공격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회리 시비 때 송시열과 윤중이 붙을 때 송시열이 윤중의 아버지 윤성거를 욕했잖아. 그죠? 강화도에서 변장해서 빠져나왔다고 비겁했다고. 그러니까 윤중이 뭐라 그래요? 윤중이 송시열한테 편지를 보내려다가 사실 안 보냈는데 그걸 본 사람이 일렀어. 율곡이 3년간 중노릇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강화도에서 탈출한 거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송시열이 완전히 뭘까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율곡을 중이라고 얘기해서 중이라고. 그러니까 율곡은 한참 후배라고 이황에 비해서. 그리고 이황보다 서경덕이 선배죠 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태어설이라는 이론을 이 사람이 1544년에 발표를 한 거야. 그 사당 칠정 논쟁은 155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의 이건 12년간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연도를 알 수 없으니까 서경덕이 이황보다 좀 선배급이다. 조식, 서경덕 이런 애들이 그런 느낌으로 좀 봐줘야 돼 이거는. 그런데 어려운 게 이게 지금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배치를 했었어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리을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니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귿이 들어가고 기역이 들어갔었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상으로 서경덕이 이황보다 약간 선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실제로 나이도 많고, 오케이? 더 빨리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일단 토막촌이라는 거는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인들이 판잣집 같은 거 짓고 사는 거야. 그냥 막 무허가로. 그런 건 워낙 도시 주변에 많았고요. 그 다음에 모던 걸 모던 보이니까 되게 현대식으로 꾸미고 다니는 애들이거든. 근데 봐봐. 우리나라도 식민지 조선이 그래도 조금 문화적으로 뭔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약간 좀 반짝반짝하고 번성해 보이는 시기가 문화통치 시기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패션에 대해서 또는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그런 걸 실어주는 잡지가 있어야 돼요. 그 잡지가 20년대 많이 나오잖아. 뭐 있어? 신여성, 삼천리, 그 다음 별건곤 이런 잡지들이 막 나오는 시기라고.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파마 머리는 물론 뭐 30년대 나오지만 그죠? 그러면서 20년대부터 그렇게 형성이 되다가 30년대 초반에 화신백화점 같은 거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20년대. 몸빼 뭐예요? 이거 전쟁 터지면서 중일전쟁 이후에 몸빼를 입히고 근로보국대 만들고 그죠? 근로보국대 38년부터거든요. 근데 보국령이 41년에 나오지. 이게 전부 다 일제강점기에 다 맞는 내용. 이거 시기 문제가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묻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이거야. 영단주택이 상류층이 거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영단주택은 도시 노동자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요즘 말로 하면 서민주택입니다. 서민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그냥 아파트는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그래도 영단주택이라 해서 뭐 사택처럼 회사 사택처럼 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걸 만드는 거지 상류층이 산 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생소한 거야. 이게 너무 생소한 개념이라서 뭐 틀릴 수도 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것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도. 자, 보시면 자,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요거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한일 협정이 아니고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 내용은 여러분 사료를 많이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김종필, 오히라 메모입니다. 62년에 쓰여진 거죠. 11월에. 오케이?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활동에 AID 차관을 제공한다 그랬죠. 추가로. 그럼 뭐예요 이게? 그렇죠. 브라운 각서입니다. 66년에. 이 사이에 들어갈 일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단 충주에 비료 공장을 설립한 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엔의 지원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 유엔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6.25 전쟁 이후지. 6.25 전쟁 이후에 제가 뭐라 그랬어? 유엔 한국 재건단 원조라든지 민간 협조처 원조 같은 게 들어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50년대 전쟁 이후에는 유엔에 의한 원조, 그다음 미국의
원조가 또 뭐가 들어와? PL480 같은 게 들어오는 거지. 50년대.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비료예요. 비료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시멘트 공장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막 이러는 거거든. 그럼 비료 공장이 만들어진 게 시기적으로는 58년 전후가 됩니다. 58년 경이 돼요. 이때 이거를 기념하는 우표가 나왔었거든요. 우표가 그 우표 디자인에 이 충주 비료 공장의 디자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니까 떠 있는 제가 다른 그 선생님들의 해설들 참조해 보니까 연도가 막 제각각의 난리도 아니야 지금 이거. 근데 우표가 있어요. 이 충주 비료 공장을 기념하는 그 발간된 우표가 있는 걸로 봐서 58년 정도라 보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는 1, 2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정확한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50년대 후반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해당이 안 돼요. 이게 답이고. 그런데 울산 정유공장 가동되었다. 가동은 64년부터 가동이 됩니다. 63년에 만들어지는데 64년에 가동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뭐 요게 또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정유공장이니까 석유화학하면 또 70년대 또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 이건 너무 어려워 이게 솔직히. 마산의 수출 자유지가 건설되었잖아요. 이거 1970년에 결정되고 그죠? 73년부터 이게 이제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70년대입니다. 어쨌든 경부고속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왔던 거니까 70년 알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70년에 결정되고 73년에 건설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73년에 건설되는 시기에 이리, 그죠? 익산. 거기도 자유무역지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너무 어렵다. 솔직히 이건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 이건 틀려도 돼.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이 문제를 보면서 진짜 후회했어요. 내가 항상 그 수업할 때 내가 수업하는 자료에 항상 이규보하고 진화를 같이 내가 붙여서 항상 썼었어요. 이규보, 진화. 얘네가 최씨 정권이 등용한 가장 대표적인 문신들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부턴가 진화를 안 쓰고 이규보만 썼어. 계속.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 진화를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뺐을까? 그거밖에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규보야. 그치? 보세요. 자주적이다. 느낌이 자주적이다. 자주적이니까 삼국사기는 제끼고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근데 요거 가면 충렬왕 때거든요. 근데 송나라가 이미 기울고라고 했어요. 충렬왕 때면요. 충렬왕 때면 송나라 어떻게 됐어? 송나라? 어떻게 됐을까? 송나라 완전 망했지. 송나라 일단 남송으로 완전 쫓겨 내려가서 완벽하게 망하는 건 조금 시간이 있어요. 1279년인데 그럼 우리가 이거 쓰여졌을 때가 충렬왕 초기니까 아직 원나라가 소문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송나라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상황이 있으면 이 표현보다는 좀 더 세게 나와야지. 송나라는 아직 기울고 있고 북쪽 오랑캐가 잠자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돼? 완전히 원에 의해서 중국이 거의 점령당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송나라가 아직은 존재하고 있고 북쪽 오랑캐라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는 거야. 이제 아직 잠자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확장된 시기는 아니죠. 그 정도 추론하면 이규보 혹시 아닐까?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제예요? 동명왕편을 쓴 게 1193년이니까 맞죠? 12세기 후반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알면은 추론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규보와 진화가 짝꿍으로 같이 다니는 거 알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추론해서 들어가야 돼요. 아직 충렬왕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송나라를 저렇게 또는 몽골을 저렇게 표현하지 않죠. 오케이? 아직 잠자고 있네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추론 들어가면 답 2번 나오는 거고 그다음 20번. 근데 이것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유검 견문은 정말 확실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열하일기는 여러분 최소한 이게 박지원이잖아요. 요건 누구예요? 서유견문은 우리 근대사에서 6일준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연암 박지원이니까 이게 정조식인 건 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해동제국기 누구 거예요?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신숙주 알죠? 신숙주.
이거 성종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디귿이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에 박지원의 작품이 붙어야 돼요. 기억. 어디 갔어? 서유건문. 그 다음에 니은. 그러면 요거. 일단 답이 그래도 여기서 깔끔하게 나와버리는 거야. 다행히. 다행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해력도 역시 이건 뭡니까? 이건 표해력이 최부인가요? 이 사람이? 최부. 최부라는 사람이 표류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요것도 성종이에요. 근데 이게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보를 모른다고. 아예. 모르는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찾았으면 답 3번 깔끔하게 가면 돼요. 괜히 고민할 필요 없어. 고민할 필요 없는데 요게 1487년이고 이게 1471년이라서 이게 먼저인데 이거 모르더라도 이거는 해결할 수는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제주도에 근무하던 지방관이었는데 아버지 이제 그 장례 치르려고 올라오다가 표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강남 지방까지 떠내려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개고생하다가 처음에 외구로 뭐 오인 받고 이러다가 결국은 조선의 관림이 밝혀져서 그 이제 이때니까 명나라잖아요. 명나라에서 다시 조선으로 이제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정리한 게 표해록이라는 글인데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럼 요거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요.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워서 한 4-5개 정도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만약에 80점 이상으로 막았다 그러면 선방했으니까 괜찮고 70점대까지도 뭐 그렇게 뭐 완전히 막 죽 썼다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점수인데 만약에 이제 좀 그보다 미치면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다. 좀 더 이게 추론을 조금 할 수 있는 사고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남은 게 열심히 해서 우리 지방직 잘 보면 되니까 아셨죠? 화이팅! 고생했습니다.